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은 외적 환경의 자극과 반응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으로 단계적으로 적합한 외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관점은 로크의 철학에 근원을 두고 왓슨, 파블로프, 손다이크, 스키너, 반두라의 심리학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점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비스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백지설에 근거한 로코의 관점은 아동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앞에서 얘기한 성숙주의랑 완전 반대겠죠. 아이가 능력을 잠재적으로 타고난다는 이론과 이거는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발달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크는 교사의 주의 깊은 지도, 아까의 소극적인 성숙주의에서의 역할이 아닌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극대화되죠. 효과적인 예시, 보상과 강화를 통해 유아를 원하는 방향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스키너는 조기자적 조건화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그 행동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교사의 보상은 그 행동을 보다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어요. 반면 어떤 행동이 차별을 받게 되면 그 행동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유아의 모든 행동은 보상과 강화라는 외부 자극에 의해 통제되면 일련의 계열적인 연속성을 띠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드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직접적인 외적 강화 없이도 모델링을 관찰하거나 대리적 강화를 통해 새로운 행동이 형성된다는 관점이에요. 환경뿐 아니라 인지도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행동은 단순한 환경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대한 개별적 반응과 해석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개별적 해석을 통해 각자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추구하는 개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강화와 모델링 개념이에요. 어떤 행동의 반응에 대해 긍정적인 보상이 있으면 그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강화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유아의 모든 발달은 환경의 영향과 연습에 의해서 증가하고 이때 강화가 있으면 발달이 더 촉진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반대로 모델링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고 억제하기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대리학습 또는 모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 모방학습이라고도 합니다. 네. 교수학습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유아에게 필요한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 내용을 위계화, 순서화하여 단계별로 제시함으로써 유아가 기존의 경험에 기초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교사는 유아의 연령에 적합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발달상의 차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여 유아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해가는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반복과 연습을 강조하고 직접적인 교수, 사회 언어적 인정과 미소, 구체적인 보상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 물질적인 보상만 있는 게 아니겠죠. 선생님의 칭찬과 또 친구들 앞에서 인정해 주는 것들, 예, 이런 것들 격려, 이런 것도 다 보상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구성주의 이론입니다. 구성주의 이론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유아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간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점은 칸트, 듀이의 철학의 근원을 두고 있고 헌트, 블룸, 심리학에 기초하여 삐아제, 비고츠키에 의해 전개된 이론입니다. 네, 이 이론의 바탕을 두는 프로그램은 뱅크 스트리트 프로그램, 또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 하이스코프 프로그램,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등이 있습니다. 듀이는 유아와 환경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의 재구성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유치원에서 있는 일과 시간 중에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자유선택 활동 있죠. 예, 그게 뭐예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 경험을 재구성하죠. 이 듀이의 철학의 바탕으로 이 흥미 영역, 또 자유선택 활동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아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도록 아동 중심, 흥미 중심, 경험 중심의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어요. 즉,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 그 자체이며 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맞게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경험적 상황에서 많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해 주어서 유아가 경험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듀의 관점입니다. 자, 다음 학자로는 삐아제가 있죠.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유아를 자신이 속한 세계를 조작 탐색함으로써 지식을 구성하는 존재로 보는 관점입니다. 즉 유아는 동화와 조절이라는 적응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사고의 틀을 재구조화시키면서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네 단계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각 단계는 질적인 차별성을 갖고 있고 각 발달 단계는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고 발달의 속도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감각 운동기, 출생에서 2세까지예요. 이때는 신체 활동과 감각을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전조잡기, 우리가 가르치는 유아기 시기죠. 2세에서 7세 시기고요. 이때는 앞에 발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언어가 급격히 발달하고 상징적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또 빈번해요. 그리고 물알론적 사고, 이거는 뭐예요? 뭐 곰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연필이 나한테 말을 할 수 있고 물건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처럼 생명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죠. 그리고 비가역성, 직관적 사고를 많이 나타냅니다. 다음은 구체적 조작기예요. 7에서 12세 초등학교 단계죠. 이때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에 한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가역적 활동이 가능하고 보존 개념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 이제 형식적 조작기 12세 이상의 단계에서 나타내는데요. 이때는 추상적 상황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비고츠키예요. 비고츠키의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인간을 역사적, 문화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유아가 성장해가는 사회, 문화, 관습적 맥락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아는 동일한 인지 발달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유아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는 유아의 발달이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 보다 성숙한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요. 이 성숙한 구성원은 선생님이나 어른, 그러니까 뭐 엄마, 뭐 삼촌, 뭐 할머니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보다 조금 유능한 또래도 이 성숙한 구성원이라고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이야기 나누기를 하다가 교사가 아닌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또래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비고치케 관점에서는. 그래서 교구도 장난감 이런 거, 교구 정형화된 거를 놓지 않아요.
되게 추상적인 뭐 종이 그래서 주제가 뭐 마음의 눈, 예, 종이를 재구성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주제가 지금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창의적이거나 모험심 없는 교사들은 이 비고츠키의 그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을 어, 채택하고 있는 유치원에 가면 너무 힘들어요. 특히 경력교사들은 더 힘듭니다. 이미 교사로 인해서 주도하는 교육기획안을 작성을 하는 게 몸에 체득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거꾸로 유아의 상호작용을 돕기 위해서 추상적인 예,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고 그걸 관찰을 해서 유아가 다음날의 흥미를 예, 재구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매개가 되는 동시에 유아의 사고 발달을 이끌게 되고 인지 발달에 중대한 역할을 해서 유아의 정식 기능의 핵심이 된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주요 개념은 근접 발달 지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 존 오브 프록시밀 디벨롭먼트. 그래서 유아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또 성인이나 또래의 도움을 받아 성취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중간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또 비계 설정, 스캐폴딩. 이거는 이제 건축가가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를 무너지지 않게 지지해주는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로 된 받침대가 있어요. 이걸 스캐폴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아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인이나 또래가 도움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아파트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세울 수 있게 이 거푸집 스캐폴딩이 지지대를 받쳐줘요. 그리고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되면 지지대를 철거하죠. 예, 그래서 유아가 이 지지대의 역할을 해주는 성인과 또래를 만나지만 나중에는 혼자 우뚝 설 수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이 비고츠키 이론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피아제는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평형화가 된다고 그랬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조절하면서 예, 내가 몰랐던 지식하고 이 이꼬르 그, 같다 표시가 되는 것을 평온하라고 해요. 그리고 피코츠키는 아까 말한 GPD 근접 발달지대와 비계 설정. 그래서 학습의 식사점을 보시면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발달이 교육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유아를 위한 교육은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실시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유아는 능동적인 학습자, 구성자, 지식 구성자로 굉장히 유아의 존재를 높게 평가해요. 그래서 유아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즉, 유아가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자극을 주고 또 모델이 되고 관련된 과제를 유추해내고 풍부한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또한 교사는 유아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풍부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비계 설정을 해주고 지적 도전자, 참여자, 촉진자, 안내자로서 유아의 학습 과정에 개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지능 이론이에요. 다중지능 이론은 인간 지능에 대한 단편적 이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적인 걸 인지적 수준으로 IQ로 많이 표시했죠. 이런 단편적 이해를 비판하고 인간이 가진 인지적 능력의 다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각 개인은 지능의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에 따라 다른 지능, 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 지능이 발달이 되고 또 성직자들은 자기 성찰 지능이 발달이 되고 이런 부분이 여러 영역 중에 더 많이 발달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 서스턴, 길포드, 가드너가 있죠. 그래서 이 관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가드너는 개개인이 특별한 개성과 능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재능과 소질을 발굴할 수 있고 또 개인의 무한한 잠재적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지능을 언어적 지능, 논리, 수학적 지능, 공간적 지능, 음악적 지능, 신체 운동적 지능, 대인관계 지능, 개인 이해 지능, 자연관찰 지능, 또 실존 지능이 9가지 유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9가지 지능은 개개인의 선천적 특성이나 경험을 따라 독특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유아에게는 적절한 격려와 풍부한 환경, 또 그리고 적절한 교수 학습 활동을 전개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모든 지능이 개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지능은 단독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서로 복합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며 각각의 지능 내에서도 발달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다중지능 이론은 유아에게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지능을 발달시킬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많은 양의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핵심 개념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사는 교사학습 활동에 있어서 유아의 경험과 지식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유아의 지능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발달을 도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교사 자신과 유아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계획하여 교사나 유아가 자신의 능력을 내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아는 다양한 소상 형태를 통해 배움으로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예. 다중지능 이론의 이제 주요 개념을 언어적 지능, 아까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본인이 어떤 지능이 많이 발달된 것 같다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논리수학적 지능이에요. 이거는 논리력과 수리력, 그리고 과학적 능력을 의미해요. 근데 이런 지능이 발달한 사람이 자기 꿈을 쫓아서 과학자가 되면 너무 좋았겠지만 자기 지능을 모른 채 다른 일을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뭐 유치원 선생님인데 논리수학 지능이 발달된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논리사고도 잘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유치원에 이제 이런 뭐 후미서를 작성하거나 기한서를 작성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공간적 지능이에요. 시간적, 공간적 세계를 지각하는 능력과 그것을 조절하고 변형하는 능력. 건축가나 아니면 미술, 특히 조각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능이 있으면 너무 본인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음악적 지능이에요. 음악에 대한 지각력, 변별력, 변형 능력, 표현 능력을 의미합니다. 저는 사실 이 다중지능 지능 이론 검사를 했을 때 음악적 지능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음악을 하고 있지 않죠.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육자잖아요. 근데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고 피아노 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 피아노 학원 다니는 게 있어요. 어릴 때 충분히 배웠는데도 또 더 다녀서 쇼팽의 즉흥상도 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능을 의미하고요. 신체 운동적 지능, 신체의 일부 혹은 전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대인관계 지능이에요. 예,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개인 이해 지능, 자기를 이해하는 데 관련된 지식과 그 지식을 기초로 적응하는 행위 능력을 말합니다. 또 자연 관찰 지능이 있어요. 동식물이나 주변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여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찾고 분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실전 지능이 있어요. 처음에는 영적 지능으로 불렸던 이제 지능인데요. 인간의 존재의 이유, 생과 사회의 문제, 희로애락, 인간의 본성, 가치, 또 철학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 네 가지 이론을 봤는데 시대와 국가가 지닌 가치관과 사회 현상에 의해 유아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방향, 또 교육 내용을 형성하는 문화, 경제, 사회, 역사 등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기에 그 시대에 적절한 교육 사조나
교육적 이론이 대두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의 유형이에요. 예, 교수학습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아교육에서의 학습과 놀이, 수업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고요.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유아 중심, 교사 중심, 유아교사 상호작용 교수학습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교수학습의 유형에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 이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특히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유아의 욕구와 흥미가 전제하는 잠재적인 교육 과정이 교육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학습 유형은 매우 중요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이 일어나게 하려면 수업의 의미와 수업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업이란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을 모두 통틀어서 얘기하죠. 또 인류의 초기부터 수업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원시 시대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수업이 필요했고요. 또 개인적 혹은 집단적 수업을 통해 전수될 수밖에 없었죠. 즉 수업은 인류 초기의 삶을 위해 필수적인 생존 방식이자 자연스럽게 나타난 교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그것이 발생하게 된 최초의 이유에서 출발하여 점점 그 형식과 내용이 세련되어 가는 과정을 가지며 이렇게 수업이 체계화되고 구조화되는 과정을 발전적 수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수업의 현상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곳이 학교지만 수업이 반드시 학교에서만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련의 과정에서 교수자가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교육적 활동이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수업은 교육과 별개의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 밖에서도 배우는 것이 많죠, 사실은. 네. 그리고 유아교육에서의 수업의 의미는 유아교육에서는 초등학교와 같이 교과 단위의 수업을 하지 않아요. 유아교육은 신체의 건강,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 경험의 5가지 유형을 교과로 보고 이를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하루 일과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 조형, 게임, 실험, 음악 감상, 바깥놀이, 간식을 통해 통합하여 실행하는 통합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업의 의미는 하루 일과 중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의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에서의 수업의 용어는 관습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업 잘하는 교사, 혹은 공개 수업, 부분 수업, 종일 수업 이런 수업이란 단어를 빈번히 사용하죠. 유아교사는 유아교육에서의 수업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수업은 지식을 분철된 교과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과를 효율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 조직한 단위 시간을 수업이라고 명명하죠. 그래서 이런 초등학교 수업은 유아교육에서의 융통성 있게 활동을 하는 중심으로 운영하는 수업과 구분이 된다는 점에서 유아교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유아 현장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 교수법이 달라집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교수학법은 누가 주체가 되느냐, 주도권 선택 문제, 또 어느 영역에서의 교수 방법이냐에 따라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챕터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수 주도권의 선택을 다루고 놀이 장면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수 주도권의 관점에서 교수학습을 설명할 텐데요. 예,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아 중심, 교사 중심, 상호 중심.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교수학습에 따라 장점과 단점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장 챕터가 좀 내용이 많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나누어서 좀 촬영을 하고, 예, 이제 1, 2, 3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